평생 삶. 여러분들 이제 연구 과제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 분야의 연구가 많이 진행돼서 앞으로 정말 수백 편, 수천 편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연구 과제를 느끼고 교육 평가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 평가라는 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현대 생활에서 교육 평가를 얘기 않는다는 게, 아니, 저기 삶을 얘기하는 게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이 저 레포트를 쓰는데, 교육 공간에 대해서 쓰는 사람이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대충이나마 힌트 같은 것도 줄 생각이 있어. 한번 다뤄보자. 현대 생활에서 교육진 삶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 우리 삶에서의 교육,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제 설명을 생각하고, 전에 썼던 중학생대가에다 주시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지금 학교하고 교육이라는 걸 분리시키라고 했죠. 학교라는 삶의 공간이고, 교육이라는 건 삶의 양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교육학은 이걸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 학교 안에 비교육을 다루고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이라고 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이 연상이 될 거야. 그쪽으로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분에서 이걸 교육을 삼거든. 그러니까 교육 발전이라는 것은 이 부분의 비중이 커지는 거라고. 가정, 직장, 학원, 작동, 회관, 가상공간 학교에서 이 부분이 커지는 거라고. 이 학교라고 보면은 이 부분이 커지는 거라고. 그럼 그게 키우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학교 경우, 그걸 예를 들면 학교의 메타교육을 증진시키는 거하고, 둘째는 교육과 교육원 아닌 것 간의 관계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 보호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런 말이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해.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교육 그럼 여기야. 여러분들의 전공 영역은 이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의 교육, 이 부분의 교육, 이 부분의 교육, 이 부분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요. 실제로 현대생활에서 어떤 교육의 양상이 벌어질 수 있는가, 벌어져 왔는가에 대한 힌트를 주고, 그 다음에 각 공간에서 역시 메타교육이 일어나야 되고 외부적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여기다 그냥 놔두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걸로 이제 확장돼야 되거든? 내가 얘기를 쭉 진행할 테니까 이쪽 부분을 보라고 자. 알았어요?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레퍼런스로. 이쪽 부분 말이야. 이제 켜놓는다고 계속. 자, 그럼 첫 시간은 각 사무 공간에서의 교육의 가능성은 양상이랄까, 이런 거 잠깐 검토해 나갑시다. 가정이라고 하면은 평생 동안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공간이죠. 평생 동안. 젊었을 때는 이제 자녀로 가정의 멤버가 되고,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부모가 되고, 그래서 가정을 떠나지 않아요. 가장 원초적이고도 만연적인 집단, 공간이에요. 그래서 주로 그 혼인과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이 지역에 산다.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특징을 얘기할 수 있겠지. 뭐, 수십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이제 큰 것은 친족이라는 혈연이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어른과 아이의 나이의 범주가 같다. 라고 하는 것과, 네, 서로 간의 개인적인 깊은 감정적 유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등등. 이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육적 기능을 한 거예요. 교육적 기능을 했단 말이죠. 선대의 지혜를 후대에 전수하는 엄청난 기능을 해왔던 거예요. 사회가 점점 이제 전문화되니까 학교가 교육을 전담하는 걸로 하게 됐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시대적 유행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시대적 유행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으로 포섭해내느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을 어떻게 주목하느냐 하는 것이 그 자율적 교육학의 새로운 도전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가정에는 이제 부부, 자식, 그리고 부부들의 부모, 대가족의 부모,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는데, 이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교육적 교섭,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정의 교육 건전 지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후에 되게 무력한 존재로 남는데, 나이를 많이 먹는다. 그것은 그냥 뭐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지혜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지혜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되게 그게 사장이 돼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무시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은 교육적 연대를 하지 못하는데, 그 할아버지와 손자, 내 교육적 세대는 그런 세대 차이를 극복하면서 지혜가 전수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노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교육적인 기능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 자체로서 보람인지 몰라요. 몇 시간에 언제가 그랬지. 6개월에 사망한 사람한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열심히 배우는 거다. 열심히 가르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그게 단지 세대 차이라는 걸로 무시당한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는 모든 삶의 공간처럼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뭐 종교적인 것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적 기능은 여타의 그 갈등 관계를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어디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 고부 간의 갈등 같은 것도 정치적인 것으로 되면 대단한 투쟁이죠. 그렇지만은 교육적 관계 맺음에 의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부부간에도 결혼하면은 되게 충고가 있죠. 서로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기득권을 누가 주느냐. 매우 중요한 거거든. 근데 서로가 이제 그 이질적인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 관리나 그것이. 누가 주도권을 쟁취하느냐. 이렇게 되면 상당히 결혼이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문화적 이질성을 우리가 교육의 양상으로 우리가 권위로 해석한다면은
그런 위기가 해소된다는 거죠. 서로 가르치고 배울 바가 있는 상대로 본의를 전환할 때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가장 현저한 교육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은 생명의 연장이다, 이런 것 플러스 뭐 거기에 그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왜 짐승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정신적인 지혜를 전수하고 전수받는 특별한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전에도 언젠가 얘기했지만 생물학적으로 봐서 혹은 문화적으로 봐서 신생아와 그 자녀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봐서는 원시인과 현대인의 차이예요.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동굴에 있을 때 원시인의 자녀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산부과에서 만나는 젊은 어린애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인자상에. 그래서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오랜 보호기간 동안에 생리학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결정돼 있어요. 부모와 자녀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엄청난 교육적인 상호작용을 해요. 부모하고 자녀 간에. 그리고 아까 그 세대 차이는 엄청난 교육적인 열정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이럴 때 여러분들 부모한테 생각하는데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여기 그 재밌는 그 교육적 열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페파우잭이라는 부부가 관찰한 건데요. 네, 인용을 할게요. 영아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인정하고 획득하려는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 조그마한 것들 여러분들은 우습게 보죠. 여러분들도 또 강렬한 열정이 있는지 몰라. 산부의 열정이. 그런데 피동체로 보는데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영아는 경험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고 아울러 그런 통합된 경험 결과를 소통하려고 한다. 영아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부모는 그 지식을 특별히 그 자손과 공유하려는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역시 하와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그런 표현 안 했지만 유아의 발달 상태와 그가 경험을 통합하는 그때그때의 순간적인 기능에 맞춰서 진행에 맞춰서 순차적이라는 거죠. 그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형식을 순영하는 부모의 능력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 글을 쓸 때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썼는데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누가 능동적이고 누가 수동적이 아니라는 거지. 모두가 변했으면 능동체라는 뜻이야. 여러분들 어린애 그러면 수동체라고 보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볼지 말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책임지는 방식으로 교육적인 교섭을 해요. 아동들 굉장히 교활한 상부자입니다. 그래서 몸동작, 울음, 미소 등을 이용해가지고 부모들이 상부를 도와주도록 유도를 해요. 혹시 알아요? 얼마나 상부 유도자인지 부모들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확장하려고 묻히게 애를 쓰고 새로운 걸 보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 기회를 안 주면 울죠? 그래 안 해? 그런 기회를 주면 방금 웃죠? 그 방금 웃는 것은 부모들한테 미치는 거거든. 그거 좋아준다. 그러니까 그 컨디션이 넘어가요. 나가자, 뭐 구경하자. 이렇게 그런 거란 말이죠. 알았어요? 그래서 또 부모들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자녀들의 의미 있는 경험을 유도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성도가 서로가 교육적으로 상대를 유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유혹하는 관계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아다시피 아동들에게는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것은 하는 것 같지 못하죠. 즉각적으로. 그렇죠? 아주 할 수 있는 걸 계속 아주 하게 한다. 안 된다. 또 전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한다. 안 된다. 가장 자연스러운 교육의 내조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항상 발생하고 또 해소되고 서로가 그걸 확인하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자네들에게 마음대로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와예요. 훌륭한 하와예요. 좀 더 적극적인 것은 그런 질문을 답을 얻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점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무식한 부부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잠깐 생각나는데, 얘들 질문이 많아요. 그럼 나는 절대 공짜로 가르쳐주는 부류가 있어요. 거기에 흠이 있는 질문이단 말이에요. 답도 말할 거라고. 공짜로? 안 돼. 친구를 시키고, 가자식이 답을 하고, 지가 답을 어떻게 유도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정에는 이제 저거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가정생활 자체가 교육에 소재가 많아요. 소재가 많다고. 그래서 먹고 씻고 자고 일하는 거, 소비활동, 식생활, 의생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물론 사회화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도전적인 일이에요. 심지어 어린애들은 알다시피 젖 먹는 것 자체가 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한다는데 그냥 썩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업입니다. 삐아지 연구는 그렇다고. 그래서 또 뭐 읽기, 쓰기, 말하기, 그림 그리기, 동화 읽기, 노래하기, 비행기 만들기, 뛰어놀기 뭐 이런 거 이제 수도계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소재가 되는 거예요.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결점이 이렇게 드러나게 만들어주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드러나게 하고 그걸 소재로 해서 한편에서 상고하고 한편에서 하호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자꾸 무능을 탓하면 안 돼요. 그건 비교육적이야. 실수는 항상 용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소재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또 가끔 가다가 이 잔소리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교육 활동이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말로 대신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조금 미숙한 부모들은 잔소리로 그걸 떼우거든? 그래 안 그래? 그것이 아니라 삶의 모델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삶의 모델. 그래서 그 부모들의 그 말 없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거다. 하와가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모들의 말과 행동이 괴리가 되면은 어린애들은 이중의 메시지로 혼란을 느껴요. 그리고 위선을 배우기까지. 그렇지. 어려워요. 부모가 하와자가 된다는 건 어렵다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걔가 거짓말을 했다. 자꾸 꾸중들었어. 그렇지? 그러다가 전화를 따로 왔어. 얘한테 지금도 화나니? 아니 괜찮아요. 그럼 네가 전화 받아가지고 나 없다고 그래라.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런 애가 흔하다고. 그래서 스스로 상부에 소홀하면서 아동들한테 상부하라고 할 수는 없다. 스스로 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만 닥달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거예요. 또한 형제 간의 교육적 교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실 대가족 사회에서는 다 그려왔어요. 나도 이제 5남 2녀 가족에서 컸는데 거의 교육적 관계는 그 사이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들은 저번 데서 구경하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사례보고인데 아동 연구가가 2세 아동과 그보다 높은 연령의 학년 전 형들과의 교육적 교섭을 관찰한 거예요. 2세하고 학년 전 어린이들. 다음표. 형제들은 더 나이 어린 아동에게 놀이기술의 획득을 위한 전후 관계를 제공하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들은 대개 자녀가 제시하는 그들의 가장된 자아정체에 적응하는 것은 피하지만 적절한 비평과 제안들을 제공해주며 관심 가지고 개입하는 강제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반면에 형제들은 놀이의 구성 계획과 짜놓은 놀이의 실제 무대에 어린 형제들을 함께 띄워주었다. 결과적으로 동생들은 손이 형제들이 맡은 역할과 자신의 역할을 조화시켜 나갈 것을 기대받게 되었으며 2세 연령 아동들은 놀랄 만큼 잘 해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훔쳐가 있는 형제들끼리는 언제나 큰 스승 작은 스승, 근제자, 겹제자가 다 있어요. 잘 보면. 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중간 정도 있는 사람은 겹제자 노릇을 했을 거예요. 형한테 배운 거, 또 지가 동생한테 뭘 좀 하려고 말이야. 거기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나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편의적인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은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풍차가 줄어들면 어느 장에서 역전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부모들은 이제 못된 부모들은 자기 통제력 상실로 봐가지고 못마땅해 하고 또 자녀와 또 권력 쟁취를 한번 해볼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선지를 인정해주고 그로부터 배울 자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거 자체만으로서 굉장한 성취고 자식에 대한 우대감. 그래서 가령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은 가령 뭐 종교, 선거부정, 전쟁, 폭동, 인종문제, 암살, 대기오염, 인구업체, 문란한 성생활, 이혼, 범죄, 약물범용 등의 경우가 생기는데 가족성 간에 그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견해에 대해서. 그걸 이제 교육의 소재로 삼을 수도 있어서 서로 갈등 해소를 지켜나가야 되고 또 소재를 또 바꾸면 이를테면 학문, 예술, 운전하기, 꽃꽂이, 바둑, 음식 만들기, 자전거 타기, 탁구치기, 배송치기, 컴퓨터와 인터넷 그럼 이제 자녀한테 배워야 되고 평가이 그래서 교육의 내재에 따라서 엄격하게 선의를 가려가지고 부모들이 나 이런 데니 너희들한테 배워야겠다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굉장한 가정의 축복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가족 교육 공동체로서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소위 가풍이라는 게 생겨요. 가정의 교육적 풍토가 생긴다. 전통이 생겨요. 이게 전달받게 된다. 아세요? 가령 할아버지가 동화를 손자들한테 잘 읽어줬다 어렸을 때. 그 손자가 어른이 돼서도 자기 자식들한테 읽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인간에서 보편적인 삶의 공간이 이 교육적인 공간으로 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거 말이죠. 학교인데
이게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생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미국 그 방송에 믿거나 말거나 프로그램 있는데 한국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별을 보고 학교 가가지고 별을 보고 집으로 온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사회가 있냐. 그 정도로 학교에서 찔려보고 이제 생활하는데, 알다시피 학교라고 하는 것은 온갖 삶의 형태가 공존하는 것이에요. 온갖 삶의 형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인 것도 있고, 물리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사실이 다 있단 말이죠. 내가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교육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가. 학교 삶이라는 게 교육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저기만 쳐다본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그 교육 아닌 부분 말이야. 그 부분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학과에서 오래 훈련받으면 다 그렇게 있어, 머리가.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교육 외적인 것을 교육의 문제로 보는 것. 예를 들면 입시 교육의 문제라든가, 이 교육의 문제가 아니거든. 제가 보기에. 근데 그냥 입시 교육이라니까 바보들은 교육자 붙으면 항상 그걸 이제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왜 바보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논리적인 모순 정도는 알고 있거든. 학교 교육이 교육이 아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모순 때문에. 그래, 안 그래? 교육학과 그 학자들의 한 90%는 그 정도의 머리. 내가 보기에. 자율학습이 학습이다 그러면 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다 그러면. 그래, 안 그래? 자율학습은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학습이 아니다. 이 말을 하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 머리와. 우선 미론적으로 학습이 무엇인지 자율적인 무엇인지 설명해야 되고. 그렇죠? 그거는 그 설명에서 제도적 개념을 부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할 정도란 말이죠.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고. 근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그 학교와 교육의 개념적인 분리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생활 가운데 얼마나 교육적인 삶을 보장해 주느냐 그 부분이란 말이야. 저 그림 봤죠? 그래, 안 그래? 학교 교육하면 여러분 그냥 학교 전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머리가 돌아가요? 학교의 많은 종류의 생활 가운데 교육적인 삶이 얼만큼 보장되느냐에 의해서 학교 교육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좀 이제 조금 세련된 개념을 쓸 필요가 있어. 개념을 혼동하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 그래서 그 안에 교육적인 삶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교육적 기관에 명분이 있는 것이고 교육 제도로서 명분이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지금 학교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교육적인 요소를 증대시키느냐 하는 문제. 이거 큰 주제인데, 나도 시간만 있으면 정말 그 연구해가지고 책도 두껍게 하나 쓰고 싶은데, 몇 가지만 들어봅시다. 교육 소재 선택의 문제, 그 다음에 교과서의 교육적인 활용 문제, 또 교육평가에서 다루어질 문제, 그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 간의 교육적 관계에 관한 문제, 이 부분만 좀 얘기해보자고. 우선 교과목, 그런데 지금 학교라는 대부분 서양 중심의 그 학문 위주의 교과목을 다루고 있죠. 근데 교육 소재 측면에서는 꼭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소재에 따라서 다양한 소위 교과목을 만들어야 교육의 소재로서의 폭이 넓다 이거야. 근데 재밌는 것은 너무 서구지향화돼가지고 학교라는 게 지금 교과목이 그 서구 과목이거든.
고구려시대 때, 뭐 고려시대 때, 무슨 이조시대 때 얘기는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예술, 기회, 도덕, 기타 동양의 재발 속에는 무슨 특별 활동 정도로 간결하게 처리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애들은 뭘 좋아해요? 그 특별 활동을 좋아하죠? 왜 그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교육 소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요받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 필수 과목보다 선택 과목이 폭이 넓을수록 교육적으로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품위 수준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정상 품위를 되게 따른다고. 그래서 교과서 개편이라고 하면 최근 지식을 힘으로 하자가 없는 지식으로 바꾸는 것 같다 그러는데, 그건 좋은 것이 아니죠. 내가 항상 좋아하지만 어느 수준의 것이나 얼마만큼의 정답이 있고 얼마의 오답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상과 하와의 소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학교제가 가진 큰 맹점은 그 교과서라고 하는 것에 부여하는 그 절대성이에요. 이 교육의 원리가 아니에요. 내가 볼 문화화나 사회화의 원리망정 교육의 원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마치 정답에 있는 것처럼 다음 시간에 이번 교육평가는 교과서가 정답이고 거기에 빗나가면 저 오답이다. 이러고 되겠어? 이게 무엇을 위한 교육평가인지 모르겠어. 평가인지. 이것은 근래 인식론에도 역행하는 일이에요. 정말 지금 학교는 정말 오래전 이미 그것을 내세야 할 인식론이 지배하고 있어요. 정답과 오답이라고. 지금 인류와 학자들한테 물어보시오. 혹시 당신 공부할 때 정답이 있습니까? 물어봐. 아니요, 그럴 거라고. 아니요, 인류 학자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렇지? 근데 교사들은 정답, 오답이 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것이지. 인류 학자는 정답, 오답이 없다고 그러는데, 덜 떨어진 교사들은 다 정답, 오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전 과정에서 어떤 수준을 가지고 정답이다, 오답이다 얘기하는 것은 그 반교육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학교 현실은 내가 보기엔 가공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할 때 저도 현실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많을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근데 정말 현실을 모르는 건 내가 보기엔 학교예요. 학교는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정답이 없는 정답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 또 울타리에서만 적용되는 정답이지만은. 그래, 안 그래요? 또 시험 볼 때만 적용되는 정답이죠? 얼마나 가공적이에요. 그러면 교과서를 부인하는 것이냐? 아니요, 교과서는 상대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부여하는 절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교과서를 해석하는 능력에서는 천차만별이에요. 교과서를 쓴 놈부터 시작해서 교사부터 학생들까지 그것은 해석 능력이 중요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각각 그들 나름의 현품이고 그들 나름의 정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들 나름의 정답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시험 장면에서 애들이 그 답안지 작성하고 있지. 그래 안 그래? 답안지 작성하면 교사들은 딱 보고 나서 찍찍 긋지. 거기에 무슨 휘포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엄청난 휘포가 작용하지 않아? 아니 애들이 답을 쓸 때 자기 오답이라고 씁니까? 자기라면 정답이라고 쓴 거예요.
또 교사가 생각하는 정답인 게 정답과 정답의 충돌이요. 그러고 보면 상대적인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상대적인 차이라는 것은 교육적인 과정을 통해서 입증돼야 할 성질의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모두가 생략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내 경우만 하더라도 내가 쓴 책을 난 내 강의에서 교육의 소재로 쓴 적이 없어요. 그걸 읽고 질문을 던지고 해석하는 정도를 반영할 때 그것이 교육의 소재가 돼요. 나는 그래서 내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교육의 소재가 되지 교과서가 소재가 되는 건 못하고. 나한테 강의 들은 사람 그건 내 진실한 거 알 거야. 그죠? 누가 강의 들었어? 그거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거 맞다고 그러잖아. 안 맞다고 내가 화낼 뻔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의 정답과 학생의 정답이 있는 건데 그것이 선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재는 상당한 교육적 시술이라는 게 있다. 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이를테면 내가 교육학 40년 정도 더 있는데 지금 대학원 학생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나는 40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열심히 40년 해야 나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하잖아. 그럼 그걸 내가 숙지할 수밖에 없지. 내가 얘기하면 금방 이해할 거다 이 생각 못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학생들의 교과서의 이해와 내 교과서의 이해 수준을 조정하는 것, 또 시간을 끌어서 그걸 간격을 줄여드는 것, 또 학교의 계획과 시간표를 거기에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거기는 교육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소위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육이 끝난 시점이 아니라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지. 우선 품위 수준이 어떤 거냐, 또 교육이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오들끼리. 아까 해석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진정이란 건 뭐냐면 이전에는 교과서를 내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그 교과서 달리 해석된다 이거죠? 그래 안 그래? 그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객관적으로만 알 수 있던 사람, 전문가가 와서 그거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 그건 멍청한 사람이요. 금방 알 수 있어. 본인이 이전에 영토를 해석했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자진이에요. 이게 자진이라고. 품위 평가는 스스로 교육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교육 평가하지 않는데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교육 평가는 진짜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얼마나 품위를 올라가고 내려가가 아니라 그 수도비적 평가까지 얼마나 그 사이에 교육적인 체험을 서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비로소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일어나는 거야. 교육의 정상화. 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단위는 아니죠. 생활의 단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학급을 교육 단위화하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대개 우리는 이제 일반의 다방으로 집어넣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학급 구성을 동질화 시켜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동질화라는 것은 그 구성 간의 교육적 교섭을 할 수 있는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우리 이질화라는 게 맞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학생들끼리의 상부자, 하와자 간의 교섭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얼마만큼 각 학생들은 상부하고 얼마만큼 하부할 수 있는 폼차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교육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잘못된 통념은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는 것도 잘못이에요. 교사도 배워야 하고 학생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하고 그런 얘기 프레디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책에 말이에요. 교사도 학습자고 무슨 학생도 교사다. 이제 프레디는 그걸로 이제 완전 논리적인 모순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정도의 논리적인 경험을 모순을 감수하고 그 말을 했다는 데 대해서 나는 프레디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보통 교육학자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물론 만족스러운 건 알지. 예. 교사도 학생이고 학생도 교사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선. 그래 안 그래? 나는 또 그 사람 말 하고 있죠. 교사도 상부자가 되고 하와자가 되고 학생도 상부가 되고 하와자가 된다니. 그러니까 프레이보다 좀 내가 낫다고 볼까. 하와자 차는 경우는. 그런데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학급 생활을 교육부 단위로 이용할 것이냐. 되게 다인수 학급이란 말인데 그건 아이디어의 부족에서 나온 거예요. 교사는 한 사람 가르치고 전부가 다 배운다는 통념에서 나온 거라고. 활용하면 얼마든지 학생 안에 교육적 교습이 가능하고 그 격제자도 가능하단 말이죠. 교육의 원리의 우측은 그래. 신목 동아리 같은 걸 보면 교육 공동체 면모가 분명하죠. 신목 동아리. 네. 우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교육적 내재를 맞추면 탈퇴하고 그렇죠? 그런 것 말이야. 선배 후배라는 것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완전히 거기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있고 이런 우리가 교육적 교습인데 그걸 주목하지 않아. 그런 거 주목하지 않고 교사와 학생 관계만 주목하는 거야. 교사가 학생 머리 때리는 거하고 학생이 교사와 맞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게 교육의 측면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는지 당황하는 표정을 짓네 여러분들 보니까 내가 좀 너무 극단에 사려야 되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것은 학생과 교사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나는 봐요. 좋은 교육 공동체로서 주민들도 거기에 상부자로서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하부자로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울타리, 아니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주민들이 그 교육에 참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 시스템의 경제는 별도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요. 어떤 시스템에 있잖아요. 교과서 특으로 구매하는 거라도 학습 소재로 학습이 주제로서의 서비스 엑스트라를 아까 교과목에 따라서 그런 그 학문 주기적 교과목보다는요. 수업에서 어떤 그 의도하는 그런 어떤 그 학습 목표, 학습량 이런 양이라든가 또는 학습 내용 이런 나도 정상대에서 학교에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오케이. 직장 지금 답이 내가 간결했나? 너무? 당연히 그렇단 말이에요. 교육 소재에 따라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거 있고 또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거 있고 그렇겠죠? 가만히 있어봐. 쉬었다 하는 거야. 우리 주제에 맞게 쉬는 시간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정할게요. 왜냐면 그 주제라는 개념이니까 그래. 이 직장이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참 이거 문제인데
이건 이제 참 대부분의 성인들이 이제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이죠. 무직자만 빼놓고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인간 관계 유형인데, 대개 직업하면은, 직장은 이제 직업을 연상하게 되고, 직업은 경제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큰 잘못이에요. 아주 큰 잘못이라고. 마치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다, 이 생각만큼 잘못된 거예요. 직장은 경제하는 곳이다, 이건 말이야. 전문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직장에 가면 모든 일이 다 고지고 있죠.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무엇을 사람들은 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경제학부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다운표. 1980년대 중반 경제학부 학생들에게 그들이 직업에서 가장 가치를 두는 증거가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그들의 91%는 직업에서의 만족, 84%는 독립적인 작업이라고 대답했고, 높은 봉급이라는 증거는 고작 15번째 위치를 차지했다. 게다가 자기 발달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57%인데 반해 전문적 자격의 획득을 목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오직 43%였다. 경제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결과는 뜻밖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경제학부 학생들은 그들의 직업적 생애와 수배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국의 개방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있다. 영국 개방대학에서 그 수치는 56%와 44%로 나왔다. 성공적인 직무 만족. 이 속에는 교육적인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새로운 지식,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술 습득하고, 또 깨닫는 것, 그럼 그걸 동료들에게 공유하는 것.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적 공유라는 것은 제로섬이죠. 그러나 능력과 기술을 전수라는 것은 나눠질수록 불어나는 거죠. 그건 경제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또 물질적인 것은 경쟁을 해야 되지만 정신적인 것은 협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즘 그 현직격 직장에서의 교육은 다분히 경제적인 측면은 아니고 또 많은 부서 훈련과 사회화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큼 능력을 자기들이 계산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지만은 노동과 여가를 이원적으로 대립시키는 것은 비능률이 너무 많아요. 최고의 직업적 능력을 수행한다. 이것은 인간적인 향상으로 해석될 부분이 많아요. 그 자체로서 보람 있는 것이란 말이죠. 경제적인 페이오프를 떠나서,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관해 보면은 인류 탁월성과 세속의 명성과는 연관성이 없어요. 큰 연관성이. 내가 과거 어떤 문을 하나 리프할 텐데 장자의 양생주 편에 이런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어요. 다음표. 포종이 문해군을 위해 소를 잡는 일이 있었다. 손을 놀리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로 딛고 무릎을 구부리는 술 놀림과 몸 놀림과 휙휙 휙휙 하는 칼소리가 음률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상림의 춤과 같았고 또 경수의 음절과도 맞는 듯 싶었다. 운해군이 말했다. 아, 훌륭하구나. 그대의 기술이 어찌하여 이런 경지까지 이룰 수 있었느냐. 호정은 칼을 넣고 이렇게 말했다. 제가 즐기는 것은 도입니다. 기술보다 앞서는 것이지요. 어느 직업에서나 각각 다른 소질을 요구하고 있고 그 소질 개발이 바로 그 직업의 자질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최고의 기술 시대에 산다고 그러는데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소질과 매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 신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기술 혁신이 되면 바로 동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혁신적인 아이들일수록 그 당대에는 다 인정받지 않는다고. 저항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정당성을 상호 주관적으로 받는 것은 하화예요. 하화 활동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도 그런 교육시설에 참여하게 해서 느끼게 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것인지 말이죠. 이게 최고 정상품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고참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참자들한테 항상 도전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참자에게 각각 도전적인 것을 찾아서 교육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다만 이제 교육 환경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또 좀 이따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직장에서의 실수와 과오에 대한 태도입니다. 대개 직장에서는 페널티를 주죠. 그래서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무능하지만 실수를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수가 없지. 무능, 실수, 실패를 교육의 기회로 전환시킨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그렇게 주목할 때 직장 교육의 공간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카운트할 수 없는 엄청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의 업무를 소질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그 직원들에만 한정시키는 일은 아니죠. 다른 말이죠. 지금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언젠가 직업을 가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질에 맞는 직업 탐색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 그러면 그 직업 탐색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뭡니까? 직장이라고. 그래서 항상 앞으로 직장에 나갈 사람들에 대한 현장 실습과 자기 소질 탐색이라는 일을 각 직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물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직자는 하와자고 학생들은 상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직업이 소재의 가치가 없다. 요즘처럼 정말 하기 싫은 3D 업종이다.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사원복지 차원에서도 직장 여가 시간에 요리, 꽃꽂이, 그림 그리기, 노래하기, 음악 감상, 검도, 태권도, 마술, 애니메이션 이런 교육 소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구성에 유무급 교육 휴가라는 걸 주는 것도 그걸 보완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상 공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거 참 이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버추얼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가상 공간은 것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인데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알았어요? 전자공학과 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분명히 지배적인 공간이 하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그것이 보편적인 삶의 공간이 될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거기에는 엄청난 규모의 정보와 자료 구축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는 다양한 시청각 미디어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걸 공개해서 소통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인종, 종교, 국가, 지역을 두껍게 차단하고 있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인 것뿐 아니라 비동시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역사상으로 그 소통의 매체와 교육에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자의 출현이라든가 인쇄 기술 출현이라든가 이건 상당히 교육의 양상의 변화를 가졌거든. 근데 이 디지털 정보통신혁명이 앞으로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숙고를 요구하고 뭐 예언할 수 없을 정도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거든. 근데 그 중에 이제 교육적인 것을 얘기해보면 이제는 지구촌이라는 말, 그 이질성으로 대한 모순, 충돌, 혼란, 투쟁, 마찰 이것이 교육적 교섭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서로 사람이 교육적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됐어. 그런데 분명히 이 얘기할 부분은 이런 정보통신의 기술적 진전. 이것은 그 자체가 교육은 아니에요. 교육의 환경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중심을 차지하고 그런 정보통신의 기술을 어떻게 교육 환경으로 활용하느냐는 문제라 하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정보통신 기술 진전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천박한 거다. 최근에 원격 교육이 그런 형태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네. 그러니까 정보통신의 기술적 진전을 많이 얘기하는데 교육이 무엇인지는 논의가 없다고. 마치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맹점이야. 근데 최근에 누가 글 써서 나 청하고주기를 보니까 교육이라는 말이 한 페이지에 수백 번 나오는데 교육이 뭔지에 대한 기적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기술적 진이 최고다, 최고는 이런 거 있다, 이렇게만 하지 그것이 어떻게 교육의 환경이 될 수 있느냐는 가만히 없어.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치면 말이야. 제가 안 팔릴까봐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정말 그 교육의 수준은 거의 제로야. 교육이란 말이 쓰는데 거의 이론적인 시열을 쓸 수가 없어. 정보통신만 시열이 쓴 거야. 요즘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학교 비슷한 것을 가상공간에서 한다. 이런 식이지.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배제하고 어느 것을 교육을 택하고 또 그 교육을 중심에 놓고 여타 것을 교육을 환경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이론적인 노력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재밌는 것은 지금 사이버 대학인이 원격 교육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그것이 자생적인 교육 공동체 추진이에요.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을 안지만 실제로 교육적인 상황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공간 안에서. 우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그들은 교육의 내재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4대 스승의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절대 교육 공간이라는 제도적 보장이 없이 그냥 교육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비교육적 측면, 이를테면 용모, 성별, 사적, 지위라는 것은 제로화되죠.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정보 양이 교육의 소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재 제한이 별로 없다. 그래서 대개 그 인터넷에서의 온갖 종류의 동아리나 동호회를 쳐다보면은 엄청난 교육적 교수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서 교육 경력이 소개가 되고 배우고 싶은 건 나는 배우고 싶다 올리고 이런 걸 나는 가르치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상공학에서는 1대1도 가능하고 1대5도 가고 5대5도 가능한 교육적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의 내조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육을 해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내조라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는 마치 사대성이 교육의 내조를 맞춤으로써 교육적 관계를 유지했듯이 자리와 이타가 순수해야 되고 존연, 존우, 적당한 혁신과 보수, 승차와 역차,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 자중과 타중 이런 것이 그 교육 정체를 유지하는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는 우리가 인라인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얼마든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간단히 가정, 직장, 가상공간, 학교 예를 들었는데 그 외에 한지 우리가 가령 수도회, 연수회, 취미동호회, 통신동호회, 교육동아리,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방송국, 문화센터, 복지관, 작업장, 학회, 협회, 각종 서클, 동아리모, 이것도 다 교육의 공간으로 우리가 재구성할 여지가 있는 거죠. 또 그걸 쳐다보면 교육적인 에피소드를 얼마든지 우리가 드러내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교육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교육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활의 공간 내에서 교육적인 삶의 양태가 세츄레이션 되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고 어떻게 이런 이 공간들이 전부가 교육의 공간으로서 연계하면서가 그렇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과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조금 머리가 이제 핑크가 조정이 됐어요? 학교 안에 비교를 갖다가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자꾸 지금 저쪽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메타격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교육의 환경이 있는가 싶은 이걸 다루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10분 쉽니다.